성산업은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죠.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느냐? 엿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몰래.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이런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네.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애니메이션, 일본의 애니메이션, 게임, 게임. 게임. 한국 같으면 케이팝, K-팝, 드라마. 그렇죠. 한류 드라마. 저는 아무래도 학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야동. 그리고 이제 한국의 먹방이 있습니다. 자, 야동과 먹방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있는데 말로 표현을 못 할 것 같은데. 먹방이 해외에 처음에 소개될 때 이제 푸드 포른이라는 네. 말로 소개가 됐었어요. 진짜 야동이나 먹방이나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류 욕구. 다른 사람들과 내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야동을 그렇게 막 찾아보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학술적인 호기심에 연구차 찾아보게 됐는데 과연 이제 명불허전, 성진국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네. 일본이 성진국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성대현 씨 네. 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죠? 근데 저도 일단 일본 문화를 접했을 때 어디를 돌아다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성인 배우들이 지나다니면서 뭐 사인을 받는다든지 또 그런 거를 어디서든지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성산업은 또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이죠.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나하고 타인을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나,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래서 내 영역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역을 굉장히 지켜줘야 된다.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데 약간 어폐가 있죠. 나를 드러내기 싫은데 네, 너무 드러내. 너무 드러내는 거 아니냐. 너는 너고 나는 나인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알아보느냐? 엿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몰래. 성산업 중에 이제 노조키아라는 엿보는 방이라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몰래카메라 형식의 예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사랑을 나눈다는 행위는 인간의 가장 은밀한 행위입니다.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하시죠? 대답하실 필요 없고요. 본능적으로 으슥하고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의 아주 내부를 막 손 가만히 있어요. 막 탐색을 합니다. 탐닉을 하죠. 나와 타인을 구분하지만 교류는 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고는 싶지 않지만 엿보고 싶은 욕구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야동인 것이죠. 자, 일본의 야동이 발달했다면 한국에는 이제 먹방. 해파리도 좀 먹고요. 아, 맛있겠다. 한국 사람은 밥심이죠. 한국인들은 밥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친구 만나면은 밥 먹었니? 밥 먹었냐 물어보고 이제 헤어질 때 언제 밥 한번 한 번 밥 먹자. 하자. 이렇게 이제 밥이라는 것은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식사의 개념을 떠나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 대인 관계를 매개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친구한테 밥 한 번 먹자고 해도 언제 먹을지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하는 욕구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자, 바로 이럴 때 보는 것이 먹방이라는 것이죠. 아유미 씨, 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느끼시기에 한국하고 일본의 그 사람들이 친구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차이가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일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친해져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좀 두고 서로의 이제 민폐, 막 이게 안 되게끔 프라이버시한 부분을 서로 지켜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한국 친구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처럼 나의 일처럼 이제 다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그럼 좀, 예.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댄서들 중에서 일본인 친구인데 한국에서 댄서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엄청나게 친절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연습실에서 배달 음식을 좀 자주 시켜 먹어요. 커피 같은 거를.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두고 가시는데 저희는 보통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잖아요. 근데 조심히 살펴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배달하시는- 거기까지? 네, 오. 그래서 저희가 오? 하고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와 엄청 친절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일본인들은 깍듯하고 예의 바르지만 좀 다가가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들은 훨씬 적극적이고 감정 표현이 굉장히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런 게 두 나라의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아. 한국의 하회탈과 일본의 이제 노맨이라는 탈인데요. 진짜 다르다. 무표정이다, 무표정. 네. 하회탈로 대표되는 한국의 탈은 표정이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또 턱이 분리가 돼요. 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정이 더 크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고정돼 있고 또 굉장히 절제된 표정으로 이제 연기를 하게 돼 있죠. 심리학에서 성격을 퍼스널리티라고 하거든요. 그리스 말로 페르소나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근데 페르소나는 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쓰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쓰는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탈이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는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준비가 다르다, 마음의 준비가. 탈이야말로 두 나라의 대인관계를 가장 잘 요약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일본의 대인관계를 요약하는 개념 중에 혼내와 다테마에라는 개념이 있어요. 혼내는 이제 본마음이고요, 본심이고요. 다테마에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앞에다 놓는다라는 뜻인데 이 다테마에가 탈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뭐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질서 잘 지키고 또 깍듯하고 자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다테마예요. 그리고 혼내라는 부분은 일본인들도 본인만 알고 가족이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뭐 친한 친구라든지 잘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드러내죠. 드러내죠. 표정에서 다 보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 또 일본 사람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두 나라의 욕 문화를 보면 또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욕이요? 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바보, 바보. 일본어로 하면 빠까, 빠가, 아니면 멍청이, 뭐 멍청, 아호. 아호. 근데 이 정도는 애교라서 네네. 욕이라고 생각도 안 그래요? 하고 좀 심한 게 있다면? 그래서 심한 욕을 전 잘 모르겠어요. 심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면 뭘로? 어떻게 해요? 하지? 구서, 구서. 쿠소가 이제 똥이라는 뜻이죠. 대표적인 일본 욕이 이제 바카, 바카야로는 이제 말과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말과 사슴이 욕이라니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찮다는 느낌이 좀 들죠. 자, 한국은 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개가 들어간 거 또는 이제 뭐 식빵 는 이제 성기를 표현하는 용어들 또 이제 과거의 그 질병 연병할 뭐 이제 이런 거 뭐 형벌 우라질 육실할 뭐 이제 젠장 뭐 이런 게 다 형벌에서 많다. 또 이게 조합이 됩니다.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막 그렇다면 젠장이라는 욕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굉장히 이 장기적으로 이 네. 장기 안에 손상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젠장은 제기 난장마질의 축약 버전이에요. 제기는 제 아기, 너의 애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장마질이라는 뜻은 이제 난장이라는 형벌이 있는데 묵지도 않고 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까 너무 소름 끼치대. 너무 심한 욕인데. 자, 이렇게 우리 욕은 일본 욕보다 훨씬 뜻이 독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열이 받았는데 똥. 뭐 좀 많이 남잖아요, 그죠? 똥.
그리고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욕을 나누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친한 친구,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귄 친한 친구를 오랜만에 봤다. 네.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반갑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개 이제 하는 거죠. 그 왜 나오죠? 그 말이 근데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오는 네.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문화적 행위 양식이니까요. 친구들 사이에 이런 관계의 깊이를 나타내고 대화를 풍부하게 하는 감정을 이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조미료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시장에 전통 시장에 가면 가끔 욕쟁이 할머니가 하시는 가게 있잖아요. 무조건 가죠. 욕을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먹으러 가는지 모르겠어요. 뭘 처먹겠다고 왔어? 막 이러고서는 탕탕 내려주시고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일본에서는 아마 생각하기 힘든 그쵸, 문화가 아닐까 합니다. 상대적으로 욕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일본에서는 자신들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 저거 부다같이 약간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본 저주 대행업체 사이트 화면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지시는데 이런 걸 과연 누가 할까 싶지만 저주 산업이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 이 저주에 굉장히 호되게 당한 유명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아, 푸틴. 2022년 6월에 일본의 지바현의 한 신사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대요, 이게.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사건인데 신목에다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붙인 이 밀집 인형을 대못으로 박아놓은 거죠. 얼굴의 이제 이마 부분에는 이제 한자로 흉할 흉자가 써 있는데요. 이런 저주 인형이 발견된 신사만 10군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나라가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김경현 교수님 그 애니메이션, 일본 애니라든가 영화 보시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저는 진짜 좋아하는 게 하나 있죠. 하울의 움직이는 새. 저는 한 2, 30번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말 왜 그 자연 친화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인상적인 장면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문화 콘텐츠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몽환적이고 환상적이고 지구와 우주를 뛰어넘어서 현실과 환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의 이제 연 매출이 연 1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의 이런 애니메이션과 비교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사를 좋아하죠, 실사. 실제 사람들이 나오는. 자, 한국인들은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제 현실 세계를 보기를 바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목적이 지금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을 때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보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입니다. 맞아. 자,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재벌 3세, 판검사, 의사, 변호사. 평소에 뭐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매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의 비밀, 뭐 사랑하는데 알고 보면은 뭐 남매다, 뭐 누구 딸이에요, 뭐 무슨 그럴 수 있어 김치 싸대기 치고 현실적인데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죠. 봉준호 감독님, 자, 기생충이 이제 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얘기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러면서도 한국 관객들은 굉장히 여기 빠져들고 높이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영화는 많이 안 나옵니다. 마침 이제 기생충 바로 전년도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일본 영화로서는 이제 21년 만에 황금 종려상이었고요. 근데 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냉대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생충의 황금 종려상이 결정되고 나서 대통령 축전이 날아갔고요. 청와대 만찬에서 막 짜파구리 먹고
근데 일본에는 이제 아베 총리, 당시 총리가 전혀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의례적인 축하의 말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와. 그 이유는 바로 이 영화가 일본의 치부를 드러냈다라는 점이었어요. 아. 어느 가족이란 영화는 이제 일본의 실화를 모티브로 하는데 연금이 나오는 거 계속 받기 위해서 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가족도 이제 진짜 가족이 아니고 사회에서 좀 부적응자,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소매치기 하고 마트에서 뭐 훔쳐오고 이래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가족이 일본에 없다. 왜 이런 걸 보여줘가지고 세계인들한테 일본을 망신을 주느냐. 이런 이유로 이 영화가 이제 크게 평가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 사회가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항상 아름다운 측면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좀 두려워하는 성격을 심리학에서는 회피성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인들의 성격이 이제 회피성 성격하고 조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갈등이 있다, 누군가와 뭐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이걸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내 내면 속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말 그대로 내 내면 속의 환상 속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한국인들은 판타지조차 현실 밀착형 판타지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에 있기 때문이죠. 그 괴물, 귀신, 뭐 도깨비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게 사람을 사겨요. 그리고 뭐 주식 투자해서 망했다 그러고 방세 내야 되는데 돈 어디서 마련하지 뭐 이런 걱정하고 있고 조선시대부터 살고 있는 외계인인데 군대를 6번 갔다 왔대. 그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속담이 있죠. 한국 귀신들은 나타나는 이유가 굉장히 또 특별합니다. 원한. 그죠? 한국 귀신 스토리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랑전설이에요. 밀양 부사의 딸 아랑이 그녀를 겁탈하려는 통인에게 저항하다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죠. 그 다음부터 사또 방에 계속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막 죽어가니까 아무도 그 사또가 안 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담력이 큰 사람이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와서 범인이 잡아서 처형이 되고 한이 풀린 아랑이 귀신은 절 탁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또는 복을 받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한국 귀신 스토리잖아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국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는 민원입니다. 민원. 프로 민원러. 코리안 귀신. 단지 자기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일본 귀신은 다릅니다. 일본 귀신 하면 떠오르는 링. 링, 그죠? 주온이라는 영화, 가야코 상가고 토시오라는 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오는 또는 이제 그 비디오를 본 모든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데 일단 나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네네네. 네, 이유 없이. 그죠?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본 귀신은 나타나는데 별로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제 귀신이 나타난다는 영역이 있죠. 우물, 신사, 어디 집.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 귀신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나와바리라고 그러죠. 일본 말이니까. 네. 자기 영역을 지키는 귀신이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묻지마 살인 같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개인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남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공포, 불안을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공포 코드, 문화 콘텐츠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자, 일본인들이 이렇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기 좋아하고 영역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할까요?
일체 경제 활동을 포기를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키코모리.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자, 일본에는 이런 히키코모리들이 현재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다. 지금 인구의 이제 1% 정도가 히키코모리인데, 히키코모리가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과거에 일본이 극심한 경쟁 사회였을 때, 그럼 이제 사회에 대한 두려움, 학교나 회사에서 이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자신감의 결여, 이런 점들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사회에 내가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마츠코라는 여성이 나중에 히키코모리가 돼요. 이 사람이 막 이제 환각 속에서 벽에다가 막 새기는 글씨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써요. 아 슬프다. 맞아. 내가 태어나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한테 해를 끼친 거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 그런 아주 가슴 먹먹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히키코모리 같은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근데 연구자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는 일본의 히키코모리보다 그 정도가 굉장히 일단은 좀 약하다고 하고요.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혼자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일본은 방, 우리는 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나와 남의 경계를 나누는 이런 경향은 이제 스포츠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한국의 씨름, 또 일본에는 스모라는 전통 스포츠가 있습니다. 성대현 씨, 네네. 씨름에서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 알고 계십니까? 아, 신체 일부가 모래에 먼저 닿는 사람이 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스모는 선수들 주변에 하얗게 표시된 경계가 있습니다. 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모래도 좀 얕게 깔려 있어요. 이렇게 밀려가라고. 우리나라는 대신 밀면 장외라고 해서 다시 하죠. 그렇죠. 씨름은. 네, 우리는 나갔어? 그럼 다시. 다시. 네, 일본은 나가면 지는 거잖아요. 지는 거죠. 네, 그게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자, 일본은 왜 이렇게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야 할까요? 여기에는 안과 밖에 대한 일본인들의 그 전통적인 개념이 반영돼 있습니다. 입춘 전날, 일본 말로 이제 세츠분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이날 아버지가 도깨비 탈을 쓰고 나갔다가 대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애들이 콩을 거기다 던지면서 우니와 소또, 후쿠와 우치 외치는 풍습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니가 도깨비, 귀신, 귀신은 밖으로, 후쿠와 우치, 복은 안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일본은 나쁜 거는 밖에 있어야 되고 좋은 거는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 밖으로 밀어내는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현상, 이지메. 이지메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왕따 또는 학교 폭력이라는 이제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왜냐면 이후에 이제 뭐 왕따나 이런 논란이 있어서 그게 아주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정말 한 3, 40년 전에는 그걸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화제가 되는 드라마 중에 송혜교 씨 나오는 그런 왕따라든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을 정도로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상인데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지메라는 거는 이제 보다 일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왕따나 학교 폭력은 힘의 행사. 일본은 이제 공동체에서의 배제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오, 더 무섭다. 네. 자, 이지메의 역사는 이제 에도 시대부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이 이제 전쟁도 많고 지진이라든지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촌락 공동체에서 협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이런 규범 체계를 이제 무라하치부라고 합니다. 무라가 이제 마을, 하치가 이제 8팔자예요. 그래서 마을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10가지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탄생, 결혼, 장례, 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재, 불났을 때랑 사람 죽었을 때만 빼고 8가지의 일에서 이 사람을 배제하는 거예요. 와. 네. 지금 우리 혼자서도 잘 살지 않습니까? 앱 깔아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섬이라 이동도 힘들고 자기가 사는 지역을 밖으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을에서 제외된다는 거는 이 사망 선고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죠. 일본은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심지어 일본 왕실에서도 이지메 현상이 있었는데요. 와, 지금 이제 일왕의 왕비 마사코 왕비가 결혼했을 때 이제 왕실에 의해서 이지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왕비요? 네, 전통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마사코 왕비가 이제 도쿄대 출신의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5개 국어를 하는 수재였습니다. 와. 이제 이런 여성이었는데 1986년에 이제 스페인 공주 환영식에서 나루히토 왕세자하고 당시 왕세자하고 만나서 왕세자가 끊임없이 구애를 한 끝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외교관 출신이었던 이 마사코 왕비가 일본 외교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왕실에서 굉장히 삐딱한 시각이 계속 나타났던 거죠. 이 왕세자비가 이짐에 당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이지메 시켰을 것 같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 없을 것 같은 네. 걸로 하자면 아내가 더 키가 커서. 진짜 어처구니 없다. 아니, 키가 큰 게 제일, 키큰 게 제일. 키가 큰 게 제일. 큰 언니가 옆에 있었네. 비슷한 그래요? 비슷한 이유. 비슷해요? 아니, 이세를 위해서 키가 큰 여자도 괜찮잖아요. 충격적인데? 1993년에 이제 결혼 발표 기자회견서부터 이제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신랑보다 28초 더 많이 말했다. 저는 욕할 뻔했네. 마사코 왕세자비가 9분 37초, 그리고 나루히토 왕세자가 9분 9초를 말했다고 하는데 남편보다 28초를 더 말했다는 이유로 이거 말이 안 된다. 아니, 그럼 라고 미리 생각해요. 얘기를 해주죠. 좀 남편보다 적게 얘기하라고. 그건 또 알아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비 씨 말씀하신 것처럼 신부가 더 크다는 이유도 있었고요. 안 돼, 정말. 네, 국내청에서 이제 왕비가 적응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발표를 할 정도였고요. 자, 일본 왕족의 이지메 스캔들이 이 한 번이 아니고요. 시어머니셨던 이제 미츠코 왕후 전 왕후도 귀족이 아닌 평민이라는 이유로 이지메를 어머.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 드레스 코드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날 행사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모노를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만 양장을 하고 왔다든지 다 남색으로 입고 와야 되는데 혼자 하얀 옷 입고 오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입방아에 오르게 하는 거죠. 근데 너무 귀티는 귀족처럼 생기셨네. 더 예쁘죠? 희한해요. 더 예뻐요. 왕실에서도 이렇게 지매를 당할 정도니까 뭐 보통 사람들은 일상적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서부터 지켜야 될 규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이제 손가락질이라든지 이짐에 이런 이제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란도셀이라는 가방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쓰는 가방. 그게 규격입니다. 다른 가방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가방을 네. 메고 다닌 거군요. 교복이면 교복, 교복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손수건이라든지 이런 용품 같은 것도 다 맞춰서 가져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오면은 이거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유치원 설명회 같은 거 갈 때 어머니들이 복장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검은색 정장, 목걸이도 금목걸이 안 되고 진주 목걸이. 또 이제 코르사주를 또 어느 위치에 또 해야 되고. 아, 다 똑같이. 아. 와,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은 이지메를 당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는 모닝구 무스메라는 아이돌 그룹의 이제 전 멤버 츠지 노조미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제 딸 유치원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된 다음에 엄청난 악플을 받았습니다. 어머. 아, 검은 옷을 안 네. 입었어. 그러니까 이제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코사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난 악플을 받은 거죠. 저건 엄마 자격도 없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오 마이 갓. 신세대 엄마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 상관입니까? 애 입학하는 날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압박이 있다는 거고요. 자, 공원 대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원 대비. 데뷔? 데뷔? 예. 네?
처음 공원 가는 건가? 왜냐면 일본에는 고등학교 데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고등학교 처음 가면 고등학교 데뷔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공원 처음 가는 게 네. 공원 데뷔? 맞습니다. 네. 유모차 탈 정도의 아이가 이제 공원에 가서 공원에 먼저 계시는 어머니들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일종의 이제 신고식입니다. 근데 이날 되게 어머님들 엄청 긴장하고 가시잖아요. 왜냐면 이 데뷔를 잘못됐다가는 이제 잘 그 엄마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쭉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잖아요, 어머님한테는. 뭐 입어야 되는 옷도 있고 책까지 나왔어요.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 여자아이를 잘 키우는 법에 보면은 화장법. 화장은 짖지 않게 너무 복장은 화려하면 안 되지만 또 너무 촌스러워도 안 된다. 미니스커트는 절대 안 된다. 대화의 내용은 아이의 이름을 물어보고 나이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친한 척을 하면 또 안 된다. 금기사항이 또 몇 개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 있는 뭐 장난감 좋은 거 이런 거 또 갖고 나가면 안 되고 이 데뷔에서 실패를 하면은 그 동네에서 사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사 가야 되는 수준입니다. 공원 데뷔하기도 쉬운 게 아니네요. 네. 이 실패한 엄마들 중에 이제 히키코모리가 된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자, 대체 일본인들은 이지메를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걸까요? 나이토 아사오라는 이제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일본인 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전능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전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지메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일본이라는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내가 이제 나한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잘해야 되고 잘 못하면 또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맞춰서 사는데 쟤는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약간 눈 밖에 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이걸 다 참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그래서 그 분노가 저기로 가면서 희생자를 따돌리고 막 이제 체벌을 가하면서 통제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일본에 이지메가 있다면 한국엔 뭐가 있을까요? 갑질? 갑질. 갑질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의 당사자를 갑이라고 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을 이제 을이라고 하는데 갑이 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함부로 하는 거를 이제 갑질이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 갑질의 동기 역시 그 결핍된 통제력을 충족시키려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일본의 이지메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지메가 집단의 규범을 어긴 개인에 대해서 집단이 응징을 하는 성격이라면 갑질은 개인적인 부분이 좀 커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내 사회적 지위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권력을 막 행사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또는 지위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한국인들이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고 보는데 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늙을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자기 가치감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소중하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를 좀 대접해주고 대우를 내가 이렇게 받아야죠. 잘났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또 이 화를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못 냅니다. 왜냐하면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질은 한국 사회의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나 뭐 이런 갑질을 받다가 내가 어디 가면 내가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내가 누군지 그렇죠. 알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별 일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가장 좀 하찮은 게 내가 어느 회사 다니는 줄 알아? 뭐 또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싸우기 시작할 때 몇 살부터 물어봐요. 그렇죠.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점하려고 우위를. 네가 초등학교 다닐 때 나는 뭐 대학생이었어. 넌 삼촌도 없냐? 뭐 이러고. 자, 이런 이지매와 갑질이라는 차이가 생기는 이제 근본적인 이유를 문화심리학에서는 이제 자기관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자기관의 종류가 한국과 일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체성 자기라는 측면이 우세합니다. 이제 주체성 자기는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주체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상성 자기라는 부분이 우세합니다. 대상성 자기는 나를 대상으로 보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하면은 그 영향력을 받는 쪽에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인정하면서 잘 맞춰 살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뭐 문화 곳곳에서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 공연하면은 떠오르는 키워드. 떼창. 그렇죠. 떼창. 떼창은 이제 한국의 공연 문화를 상징하는 이런 단어가 됐죠, 벌써. 에미넴이라는 미국 가수가 있습니다. Real shit, Korea. Thank you so much for making us feel at home, man. We love you. 저렇게 하트하시는 분 아닌데. 네, 저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한참 팬들이 토론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이 의미가 욕이 아닐까? 네 골통을 쪼개겠다라는 아마 표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지. 자, 그 반면에 일본 공연에서는 음악 소리밖에 안 납니다. 사람들이 뭐 이런 반응은 하지만 다르다. 나 때는 좀 이제 신곡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팬분들이 응원가처럼 해서 네. 이제 연습을 해요 오세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면 같이 이제 태창하고 같이 부르는 그런- 한국 팬들이 네, 아, 네. 한국 팬분들을. 일본에서는 뭐 황성 같은 거는 환호성. 해주시는데 노래를 좀 들어주시는 느낌. 저도 일본의 마마 때문에 한번 무대에 섰는데 정말 큰 돔 무대였거든요. 사방에 진짜 사람들이 너무 쫙 깔린 가장 큰 무대였었는데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느낌이 무섭다. 그냥 뭐 안 들을 거 이게 아니라 너 무슨 말 할 거야? 나한테 얘기해줘 하는 그런 말똥말똥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조용하게 집중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일본. 자, 일본 분들이 이제 떼창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은 이 공연이 가수들 또는 이제 연희자들이 하는 것을 내가 보러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으로 거기 있는 거죠. 같이 즐기는 게 아니고. 네, 난 감상자. 저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100% 펼쳐 보일 수 있도록 나는 조용해져야지. 그게 예의예요. 아.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호응이 있어야지 신이 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인데요. 이제 탈춤 같은 걸 보면은 이 탈춤 광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관객석으로 쑥 들어갑니다. 또는 이 관객들을 불러내요, 무대로. 불러내서 막 연기시키고. 그럼 또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경계가 없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없고 선이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노래하는 스타일이 이제 민요 쪽에서 매기고 받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진도아리랑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선창하시는 분이 딱 앞에를 뽑습니다. 매긴다고 해요.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후렴 부분을 같이 떼창을 하죠. 아리아리란 스리스리란 아라리가 난데. 자, 이렇게 이제 선에 대한 생각, 보이지 않는 선에 대한 생각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세계의 문화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했던 네덜란드의 문화학자 홉스테드는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서 세계 50여 개국에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중에 일본과 한국은 각각 몇 위쯤을 했을까요? 약간 상위권일 것 같은데요. 남성성, 남성성이. 둘 다? 남자는 상위권일 것 같아요. 그렇지. 일본은 약간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남성들이 좀 상위권에 있을 것 같아요. 아, 오, 1위. 일본 1위. 우리 40위. 아니, 야. 자, 이 남성성 점수, 남성성 지표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을 구별할수록 남성성이 강하다. 일본이 남자와 여자의 성역할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한국은 우리는 크다고 느끼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쪽에 있는 것이고요. 자, 김결 교수님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년 전에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연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여성과 남성의 성향 차이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성향 차이. 그러니까 내가 남성이라면 여성에게, 여성이라면 남성에게 소통이 많은 거죠. 의외로. 직면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 여자가 어디 남자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거의. 이런 게 그렇죠. 없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빠르게 그런 거를 허물고 경계선을 이제 없애는 그런 일들이 또 속도를 더 빨리 낼 수 있는 문화죠. 좋은 거네. 사실 이제 무교 가부장 문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지만 네.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또 모계 사회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그 고모하고 이모 중에 누가 더 편하세요? 이모. 이게 우리가 모계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신기하다. 진짜네. 이모 편해요, 맞아요. 네네. 또 우리는 어딜 남자가 어딜 여자가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현대 사회로 오면서 그게 점점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그런 차이가 굉장히 아직도 전통적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자,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말입니다. 말. 자, 나는 내가 좋아. 자, 이 말을 남자가 했을까요, 여자가 했을까요? 둘 다 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말로는. 근데 이 말이 일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저게? 자, 아유미 씨 한번 읽어주시죠. 위 거는 오레와 오마에가 스키다. 와타시 아나타가 스키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정확해요. 확실해요? 정확해요.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네. 자, 오레와 우레와 오마에가 네, 오마에가 스키다. 이 얘기는 이제 남자 말입니다. 우레가 나고요. 오마에가 너입니다. 스키다, 스키가 좋다, 다라고 끝나죠. 아래 표현은 와타시 아나타가 스키요. 와타시가 여자 말입니다. 여자가 나를 칭하는 말이고 아나타가 당신, 여자가 말하는 당신이고 스키 다음에 요가 들어가죠. 요. 이렇게 뭐 단어, 말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배우실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잘 못 배우시면 30대 남자분이 막 여고생 말투 쓰는 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예전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해 왔죠.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남녀 뭐 부부 유별이라든지 이런 차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한국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방식은 음양의 이치 또는 이제 사회적 역할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강약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성을 강자, 여성을 약자로 분류한다는 얘기인데요.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은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 하는 행위들은 다 정당화가 되고 약자는 강자에 대해서 어떤 뭐 이의 제기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예능 같은 거 보시면은 여성 출연자들한테 굉장히 좀 험한 일을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벌레 죽은 거 먹이고 때리고 때리는. 여성들에 대한 그런 가학적인 태도들의 좀 강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으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여자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자력. 여자력. 이제 순종적이고 귀엽고 이제 여성스러운 매력을 뜻하는 이제 여자력이 있는데 뭐 누구누구는 여자력이 낮다, 여자력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맥락에서 쓰인다고 해요. 와.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나눠 놓기 때문에 이제 육아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갔을 때 한번 겪었었던 일입니다. 도쿄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이제 유모차를 끌고 어떤 엄마가 타는 거예요. 좀 있다 이제 아기가 웁니다. 유모차 탈 정도의 아기는 시도 때도 없이 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 엄마가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사방을 눈치를 보더니 다음 역이 되니까 막 스미마세 하면서 내려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실제로 일본인들은 갓난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일본 민영철도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하철 민폐 행위에
예, 흡연이 이제 제일 순위인데요. 충격적이다. 흡연보다 높아. 아니 그러면은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그 역할 때문인데요. 왜 저 애가 우는데 안 달래냐? 왜 안 내리냐? 이런 시선으로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와.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일본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있다는 얘기죠.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아기가 우는 것조차 폐다. 재현은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를 안고 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아기처럼 맞아. 막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까꿍까꿍 해주고 막 뽀뽀로 보여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서 한두 마디 붙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훅훅 던지실 때가 있죠. 사내예요? 딸인데요? 라든지 첫째야? 하나 더 낳아야지 막 이런 거.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좀 약간 불편한 부분이죠. 이렇게 오지랖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오지랖을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은 남을 돕는 오지랖이 있습니다. 자, 2001년 일본 도쿄 지하철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들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한국인 유학생이 계시죠. 이수연 씨. 자, 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이제 어떤 취객이 떨어진 걸 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제 구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들어가서 구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사고 영상 같은 거 가끔 이제 뜨는 거 보면은 짐차가 넘어져가지고 뭐가 다 깨져서 흘러나왔다 이러면은 주섬주섬 치우고 누구는 교통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서 참견을 그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럴 때 왜 그렇게 남의 일인데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남일 같지 않아서요. 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같아서, 우리 엄마 같아서, 우리 아이, 조카 같아가지고 그냥 끼어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남일에 참견하는 것 자체를 민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 누가 떨어져도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좀 구조되어 오는 일이거든요. 이런 이제 민폐, 메이와쿠라는 생각인데 이 메이와쿠, 민폐가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우리가 애인들 사이에 연락하는 것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일본은 사귀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죠? 일단 일어나서 한 번 하고 네. 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요? 최소 4번이죠. 네. 그것도 중간중간에 엄청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사귀는 사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심이 많으니까. 네. 근데 일본은 하루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2주까지 연락을 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 사귀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죠. 헤어진 거죠. 그렇죠. 묵시적으로 헤어진 우리는 거죠. 네. 말로만 듣던 잠수 이별이구나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지금 애인이 보고 싶다는 나의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순간 연락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가 내가 방해가 되면 얼마나 이게 민폐냐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쁘다. 마음은 예쁘죠. 자, 일본인들의 이 민폐에 대한 생각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도 나타나는데요. 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한참 후에 자네 사이에서 구조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구조대원들한테 한 말씀이 민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또 이제 얼마 후에 2015년도인가요? 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에 이제 납치가 돼가지고 어떤 기자가 일본인 기자가 살해가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기자회견을 하셔서 제 자식 문제로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죄송한 일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죠. 이 개념은 온이라는 일본의 개념을 이해하심으로써 조금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오는 이제 은의 은자입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뭐 이제 일왕, 뭐 나라, 주변 사람들 밑에서 내가 입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입었으니까 나는 그 대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회적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폐가 되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더치페이를 꼭 해요. 맞아요. 그 이유가 오늘 내가 얻어먹었으면 다음엔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민폐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또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제 지진이 가끔 나지 않습니까? 뭐 지진 나면은 뭐 이제 건물 무너지고 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해서 이제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으니까 구호 물품 같은 게 온대요. 그럼 이제 도시락이 쭉 와가지고 쌓여 있으면은 분배를 안 해주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거기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쪽부터 분배를 했다. 그럼 여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분배했다. 그럼 저기서 클레임을 걸면 어떡하냐? 이 걱정 때문에 그걸 분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고요. 저는 네.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 선을 좀 우리는 잘 넘고 이제 선을 좀 긋잖아요, 일본인들이.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에게만큼은 선을 넘는 경우들이 좀 있으세요, 이분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예리한 질문이셨는데요. 오. 그러는 이유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선을 넘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진짜 벽을 넘는다, 선을 넘는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이는 없는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 이제 타라 입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탈아 입구? 탈아, 아시아에서 나와서 입구, 구라파, 유럽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성공한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아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시면 주인공 이름들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 테리우스라든지 베르사유의 장미, 오스칼, 프랑스 궁정이잖아요. 일본인들의 인식은 이제 아시아는 미개하고 유럽은 우월한데 우리는 유럽 쪽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옛날부터 한국을 약자로 봤습니다. 이건 한국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양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제 일본이 근대화에 힘쓰던 19세기 그때 형성된 인식입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이제 당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때 그어놨던 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일본인들의 마음속에는 그 부분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위상을 한국이 그동안 갖게 됐는지 굳이 눈을 돌리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소지향의 일본이라는 책을 쓰신 유령 교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인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다. 한국 사람들은 쇠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만들었다. 일본에서 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본어에 보시면 이제 칼도자라든지 칼검, 나눌 절자, 벨 참자 이런 말이 들어가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옛날부터 칼로 찌르고 자르고 베고 함으로써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긋는 자기 세계를 만드는 일을 해왔던 것이죠. 칼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강함입니다. 일본 애니 보시면은 다 강해지겠다 그러잖아요. 피구를 해도 강해져야 되고 그렇게까지 강해질 필요가 있을까 좀 느낌인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고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한국은 왜 종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내가. 이런 측면에서 종이야말로 모든 것을 아우르고 내 영향력을 퍼뜨리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잘 녹아들어간 문화적 상징이다. 자, 과거 산업화 시대
까지는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규격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뭐 모든 걸 나누고 정리하고 맞추고 하는 일본 사람들의 이런 습성, 문화적인 성격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세계 최강대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뭐 인터넷의 발달, 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과거에 우리가 그어왔던 여러 가지 선들이 의미가 달라지게 됐고요. 또 새로운 또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또 생겼습니다. 이때 K-팝이라든지 우리의 역량 이런 게 지금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그런 속성, 또 이런 장점들이 발휘되기 좋은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